옛나루 코스, 여행가 비숍 여사의 한강 여행. 한국인이라면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되던 이 순간을요.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고 주권을 잃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그런 질곡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 드디어 올림픽을 개최하다니. 그렇게 하여 열린 88 서울올림픽. 당시 많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낡은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영국 왕립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자 전문 여행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저서입니다. 놀랍게도 출간 연도가 1898년. 당시로부터 90년 전에 출간된 책이었죠. 1894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을 한 60대 부인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구석구석을 여행한 전문 여행가였죠.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개울이라는 개울은 다 악취가 풍기고 집도 사람도 지저분했어요. 그렇게 환경이 지저분한데도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러니 여자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밖에요. 이곳 여자들은 어디서나 빨래를 했어요. 마을 개천, 우물, 그리고 한강에서도. 마치 빨래하는 노예들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비숍 여사의 느낌을 바꾼 것은 한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비숍 여사는 노들나루, 그러니까 지금의 노량진 쪽으로 뱃놀이를 가게 됐습니다. 백로가 논이는 나루라 해서 노들나루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 부드러운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강변, 백금처럼 반짝이는 고운 모래. 비숍 여사는 그날 본 노량진의 풍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경치를 아직 본 일이 없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혜택받은 몇 나라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신이 마음 먹고 만든 걸작품이다. 결국 비숍 여사는 한강의 발원지까지 가보자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894년 4월 14일 나룻배 한 척을 얻어 타고 한강 탐험에 나섰죠. 이렇게 시작된 비숍 여사의 한강 여행은 15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때 비숍 여사의 눈에 이상하게 비친 게 하나 있었죠. 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도심지를 흐르는 강 중에 이 세상에서 한강만큼 큰 강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다리를 놓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군요. 강이 너무 크고 넓으니까. 아무튼 다리가 하나도 없어서 다들 나룻배를 타고 다녔죠. 하긴 그것도 나름 운치가 있긴 하지만요. 어쩌면 다리가 없는 당시의 한강은 그 시절 우리의 처지를 상징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외적의 잦은 침입에 시달리다 보니 의도적으로 길과 다리를 만들지 않게 된 거죠. 길과 다리가 교통로일 뿐 아니라 침입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참 씁쓸한 일입니다. 헌데 지금 한강엔 2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비숍 여사가 이 다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한강에 다리가 24개나 생겼다고요? 대단하군요. 그건 한국이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실 제가 처음 본 한국은 겁먹은 아이 같았거든요. 빠르게 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죠. 어쩌면 다리가 하나도 없는 한강은 당시 한국인들의 마음을 보여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도 못 믿겠다. 다가오지 마라. 나도 가지 않겠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뻐요, 정말로. 또한 비숍 여사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국인의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도 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소나무를 싣고 오는 떼꾼들이 그랬죠.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창할 때 강원도 소나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강엔 소나무를 실은 뗏목들이 많이 다녔는데 이 뗏목을 뗏배, 사공을 떼꾼이라고 불렀죠. 당시 한강과 영월 사이의 강변에 마을이 꽤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176개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중 많은 마을들이 이 떼꾼들 덕분에 먹고 살더군요. 거대한 떼배에 목재를 싣고 거친 강물을 헤치고 가는 건 목숨을 탐보로 하는 위험한 일. 그러니 떼꾼들의 몸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하도 돈을 잘 벌어서 떼돈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하긴 한양까지 한번 갔다 오면 소 한 마리를 샀다고 하니까요. 떼꾼들에게서 느껴지는 삶의 의지는 비숍 여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처음에 난 한국인들이 게으른 줄로만 알았어요. 환경도 지저분하고 다들 무기력해 보였거든요. 나중에 전 러시아에서 한국인 마을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연해주,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한국 이주민들이었죠. 그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희망이 없어서였다는 거. 지도층이 부패해 있었거든요. 탈출구가 없으니 의욕도 안 생겼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자기들이 가진 본연의 힘이 나오더군요. 그땐요, 내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너무 얕았어요. 개천물처럼요. 한강처럼 더 깊고 느긋한 시선으로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비숍 여사의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읽으면 한국인으로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불결하다, 부패가 만연하다,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언짢아하거나 배관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무엇보다 이젠 그걸 극복했으니까요. 그래요. 언제나 그 시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제 조국인 영국도 암흑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비숍 여사를 열광하게 만든 건 한강변에 펼쳐지는 야생의 세계였죠. 흘러가는 나뭇배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가끔씩 이상한 소리에 깨곤 했어요. 이리와 늑대 같은 야생동물들 소리였죠. 게다가 한 번은 호랑이하고도 마주쳤어요. 커다란 몸집을 한 호랑이가 한강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동물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아하, 지금은 멸종된 한국 호랑이가 당시에는 한강변까지 내려와 물을 마셨군요. 그 많던 우리 호랑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간과 야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던 한강. 그 모습을 비숍 여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부서지는 물방울 조각들은 티베트의 하늘처럼 푸른 하늘로부터 내리는 햇살에 반짝거렸다. 맑은 에메랄드빛 물결이 찔레꽃과 인동넝쿨로 장식된 바위나 아름다운 웅덩이에 있는 자갈투성이의 가장자리와 하얀 모래를 점잖게 때려댄다. 그 아름다움이란 천국의 향기와도 같았다. 찔레꽃과 인동넝쿨이 장식된 바위, 아름다운 웅덩이, 하얀 모래. 한강이 그랬군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비숍 여사가 다녀간 후
우리나라는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강도 순환을 당했죠. 전쟁과 빠른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한때는 썩은 물이 흐르는 죽은 강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한강은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비숍 여사가 봤던 그때 그 모습은 아니지만요. 100여 년 전 이국 여인의 눈에 비친 한강을 통해 우린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 역사의 물길을 마음에 아로새기게 됩니다.